어떤 복수, 얼핏, 그것은 그야말로 아주 얼핏 본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가 1년 전보다 얼마나 예뻐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할 얘기도 없었지만 10분 넘게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하야토와 여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따라서 여자의 귓속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핏 본 것만으로도 그 여자가 어떤 식으로 아름다워졌는지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름다움은 하야토로 하여금 다시 한번 뼈저리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혹시 다시 한번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었던 것인데 그 여자는 그 이후 결국에는 2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여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하야토는 갑자기 울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그녀의 남편과 둘이서 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그것도 틀림없이 험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이 아버지도 하나가 돼서 뭔가 말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거 너무 오래 앉아 있었네요. 그럼 조만간에 또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럼 다음에 또 라고만 말하고 아버지가 현관까지 나왔을 뿐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끝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매일 이 집 앞에서라도 서 있지 않는 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하야토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실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여자와 자신이 얼마나 친밀했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여자란 어떻게 그렇게도 매정하게 모르는 척할 수가 있는 것일까 생각했다. 아니, 그보다도 부자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건지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아마도 그 여자는 진심에서 그렇게 매정하게 군 것이 아닐 것이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약혼자였던 남자가 왔기 때문에 남편과 그 아버지의 눈을 의식해서 그랬던 것이리라.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 어떻게든 내 말을 들을 텐데 저렇게 예뻐질 줄 알았다면 이 부업을 했어도 좋았을 정도야. 아니, 나는 살인 강도라도 할 수 있어. 정말이야. 하야토는 이렇게까지 생각했다. 두 사람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혼약을 한 사이로 서로 오갔었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코 흘리게 무렵부터였던 듯한데 그런 무렵부터 왕래를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집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그다지 볼품이 없었다. 철이 든 뒤에도 하야토는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랬기에 그 여자의 오빠가 죽어서 대릴 사위를 드려야겠다. 따라서 혼약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야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며 의리를 매우 중히 여기는 듯한 얼굴을 했지만 사실은 저렇게 꾀죄죄하고 시커먼 여자보다는 어딘가에 좀 더 아름다운 여자가 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의 짙은 저녁 화장에 그 여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정말 아깝게 되었구만. 녹봉 200섬, 하타모토 가운데 1명, 성은 타케바야시, 그리고 이름은 하야토. 만약 이것이 200년 전이었다면 틀림없이 흠잡을 데 없는 사윗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200섬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타케바야시 하야토라는 그럴싸한 이름이 때로는 우습게 여겨질 정도였다.
외아들을 잃어서 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키야마 우마에몬 노인에게 있어서 그런 가난한 하타모토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보다는 서민 가운데서 급히 대릴 사위를 골라 자신의 신분을 팔아서라도 노후를 편안히 보내는 편이 훨씬 더 나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아키야마의 대릴 사위는 500냥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노인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죽음은 불행인 듯도 하고 행복인 듯도 한 것이었다. 하야토는 당시 그 소문을 듣고 그거 참 잘 됐군 하며 말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마 영감탱이 돈에 눈이 멀었구만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민이지만 검을 다룰 줄 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거 마침 잘 됐군 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서민 주제에 검술은 무슨 이라며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우마 영감탱이 이 가난하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이 다행히 서민 대리의 사위를 얻었는데 자네에게는 이제 볼 일이 없네 라고 말하는 듯한 상판떼기. 에이 짜증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도 그 여자의 얼굴과 가난과 또 우마에몬 영감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 다음 날 아키야마 고스케라는 자가 여기 다니고 있나? 라고 친분이 있는 야마모토 이사이의 도장에 가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사범 중에 하나가 아키야마 고스케가 그 도장에 다닌다고 확인해 주었다. 게다가 그가 지금 와 있다며 저 사람이라고 죽도 끝으로 가르쳐 주기까지 하였다. 자주색 끈, 대나무로 만든 보호구를 두르고 솜을 둔 하카마, 도장 특유의 죽도를 들고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명패를 보니까 27, 8명의 유단자 가운데서도 위에서 네 번째에 아키야마 고스케라는 이름이 있었다. 어때? 실력은 쓸만한가? 꽤나 괜찮은 솜씨야. 칸다에 있는 청과물상의 아들인데 대릴 사위로 들어갔다고 하더구만. 그래? 검술이란 무나 당근을 써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네. 타케바야시 하야토는 부근의 도장에서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도구를 빌리자 그래? 그럼 오랜만에 솜씨 구경 좀 해볼까? 하면서 사범이 저 아키야마 잠깐 이리로 와 하고 커다란 목소리로 불렀다. 한 수 지도를 청해 보시게. 타케바야시 하야토라는 분이야. 고스케는 바로 얼굴에 보호구를 벗었다. 아무리 보아도 청과물상의 아들로는 보이지 않는 훌륭한 젊은이였다. 하야토는 고스케가 자신보다 잘생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자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고스케는 바로 머리를 숙이며 지난번에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뵐 생각이었다는 둥, 아버님과 매일 이야기를 한다는 둥, 오늘은 전혀 뜻밖의 곳에서 만났다는 둥의 이야기를 했다. 여러 가지로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서민이었다. 그래서 하야토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얼마간 경멸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라면서 묘하게 꼬리를 빼는 모습을 보자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 괜찮으니까 한판 하자 이라고 강하게 말해버렸다. 잘 봐도 응? 고스케 그리고 다른 녀석들 이런 생각을 하며 특기인 얼굴 후리기. 죽도가 곡선을 그리면서 고스케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로 물러섰다. 얼른 걷어들인 죽도가 머리 위 정면에 하야토의 기합 소리가 들리고 입에서 들릴 듯 말 듯하게 아이고 됐습니다. 제가 졌어요. 라면서 도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숙여버리고만 고스케. 아니야
아직 멀었어. 라고 외치면서 하야토는 죽도를 높이 치켜들었지만 앉아있는 사람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교활하구만. 커다란 목소리로 호통을 치고 한동안 노려본 뒤 자리로 돌아갔다. 고스케는 실례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자리에 앉은 채 얼굴에 보호구를 벗고 다시 한번 예를 갖추었다. 그 다음날 하야토는 고스케, 이 교활한 서민의 자식, 오늘은 본때를 보여주겠어. 라고 생각하며 다시 도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고스케는 없었다. 그 이튿날에도 갔다. 그러나 고스케는 돌아간 뒤였다. 사흘째 갔을 때 사범이 저 요시와라에 가세 라고 속삭였다. 연습이 끝나갈 무렵 아키야마 고스케가 세련된 차림새로 모습을 드러냈다. 요 며칠 전에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친분을 위해서 선생님께서도 함께 한 잔. 그러자 하야토는 알랑방귀를 끼는 무사놈 같으니 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요시와라에 가자고 하기에 그럼 오랜만에 즐겨볼까? 라는 생각에 조금은 초라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니 괜찮아. 그 정도쯤은.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저 요시와라에서 한 통 내겠다는 건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네. 사양 않고 가겠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스케가 그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고 요시와라에도 단골이 있고 이렇게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서민 주제에 돈으로 신분을 사다니 발칙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건너편까지 걸어가서 거기서부터는 가마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고스케는 두 사범과 하야토 옆을 걸었다. 요시와라에서는 게이샤도 왔다. 유녀도 물론 있었다. 그리고 하야토는 그 자리에서 싸움 같은 일은 까맣게 잊고 즐거워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슬슬 돌아가자고 말했다. 하야토는 이 자네들은 자주 대접을 받았겠지만 난 오랜만이니까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야토는 그럼 돌아가자고 라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다. 그러자 고스케가 저 가마를 타시죠? 하면서 일어섰다. 됐어. 아니요. 저 가마를 이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가 소매를 잡으면서 작은 나리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마를 타고 가십시오. 라고 붙들었다. 그때 하야토는 상당히 취해 있었다. 작은 나리? 작은 나리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에? 이거 놔. 타케바야시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에? 자 가자고. 이런. 이렇게 고스케가 다가가면서 무슨 일로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자 정말로 기분이 상해버렸다. 무슨 일?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한껏 소리를 질렀다. 두 사범의 얼굴빛이 슥 바뀌었다. 고스케의 얼굴빛도 바뀌었다. 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시다면 시끄러워. 라고 소리를 지르자마자 하야토는 고스케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아니, 저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스케가 엉겁결에 날카롭게 말하자 아니 이놈이? 라고 하야토는 외치더니 고스케의 멱살을 쥐어 계단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그러나 아래서부터 훑어낸 고스케의 손에 의해서 하야토의 손은 가슴에서 곧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사범이 타케바야시! 라고 이름을 부르며 와서 말렸다. 서민 주제에 시건방지기는. 그 말을 들은 고스케는 뭐라고요? 라고 말했는데
고스케는 칸다 청과물상의 아들이었다. 혈기왕성한 데다가 정을 준 여자가 보는 앞이다. 이렇게 된 이상 물러서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두 사람이 말렸기 때문에 그들을 뿌리치고 싸울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야토와 친한 사람이 하야토를 달래서 밖으로 나갔다. 난 혼자 갈 거야 라고 말한 뒤 하야토는 칼을 받아들더니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그리고는 잠시 뒤 고스케의 가마를 따라잡았다. 이봐, 고스케. 야나기하라의 제 방으로 와. 끝을 보자고. 거기는 벌써 고스케의 집 앞이었다. 고스케는 이런 말을 듣고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알겠소. 라고만 말하고 두 사람은 입을 다문 채 제 방까지 갔다. 가마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나버리고 말았다. 아내인 하스도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승부를 보자. 조금 전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까? 너 서민 놈의 근성을 고쳐주기 위해서야. 그래? 좋아. 덤벼. 너 같은 놈에게 져서야 칸다의 체면이 서지 않을 거야. 뭐라고? 이놈이? 라는 말과 함께 칼을 뽑으면서 다리를 후리려 했다. 고스케는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도 칼은 두어치 모자랐다. 비겁한 놈. 그러자 고스케는 그렇게 지저대지 마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대로 말이 없었고 칼끝이 슬금슬금 가까워졌다가는 다시 쓱 멀어질 뿐이었다. 단 1합도 주고받지 않았다. 하야토는 고스케의 솜씨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고스케도 하야토에게서 잠시도 방심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멀리서 등롱의 불빛과 함께 딱딱 딱딱이 소리가 다가왔다. 에이! 하는 하야토의 기합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다음 순간 허! 하고 외치며 찔렀다. 내질렀던 칼을 빠르게 거두며 서너자 물러나서는 야! 하고 외친 하야토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한밤중의 공기를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딱딱이 소리가 한동안 멈췄는가 싶더니 파수꾼들의 초소에서 세 사람이 달려왔다. 하야토는 그것을 보고 오늘은 내가 봐줄게. 파수꾼들이 왔구만 라고 말하자마자 달리기 시작했다. 사실 고스케는 근처 파수꾼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파수꾼들에게 괜찮아. 도둑놈이야. 칼을 뽑았더니 바로 도망치더군. 쫓아갈 것도 없어. 괜히 다칠 필요 없잖아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고스케의 아내 하스는 아까의 모습 그대로 아직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안색이 무슨 일 있으세요? 너의 분이 묻은 거겠지? 아버님은? 벌써 주무세요. 고스케는 하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 가자고 라면서 일어섰다. 여자의 두 어깨를 밀며 옆방으로 들어갔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날이 지남에 따라서 옅어져 갔다. 그러나 무사인 하야토는 서민 고스케와 결투를 벌여서 백중세였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분했다. 그와 동시에 요시와라에서 보였던 자신의 태도가 끝도 없이 불쾌하게 느껴졌다. 고스케한테 이기려고 들다가 늘 자신이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야마모토 이사이로부터 급한 볼일이라는 편지가 왔기 때문에 고스케는 쿠단으로 올라가 해자 부근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묵직하게 어깨를 얻어맞음과 동시에 현기증이 나는 듯했다. 어깨에서부터 등까지 작은 날붙이로 슥 베인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칼에 맞았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 다리가 반사적으로 달려나갔다. 누가? 왜?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침과 동시에 칼을 뽑아들고 뒤돌아섰다. 누구냐? 라고 외쳤지만 자신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피가 등을 타고 흘러내려서 허리 부근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칸다로 돌아가는 게 가까울지 아니면 선생의 집으로 가는 게 좋을지 잠깐 생각했지만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더니 몸이 쓱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칼을 아래로 내리고 발걸음을 옮기려다가 비틀비틀 앞으로 고꾸라졌다. 칼을 지팡이 삼아 눈을 감고 있자니까 온몸이 불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고스케는 자신을 찌른 사람이 타케바야시 하야토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이 분노로 가득했다. 뜨거웠던 몸이 점점 식어감에 따라서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고 몸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감각이 없고 가벼워져 갔다. 그리고 쓰러졌다.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었으며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다. 결국 고스케는 죽고 말았다. 하야토는 고스케를 죽였다는 범인으로 의심을 받았지만 칼에 사용을 한 흔적이 없었고 증거 역시 하나도 없었다. 장례식 날 하얀 상복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한 고스케의 아내 하스의 모습은 참으로 아까운 미망인이다 라고 감탄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야토가 이를 도우러 와서 어깨를 들썩이기에도 충분한 것이었다. 하야토는 장례식이 끝나자 어떻게 하면 하스를 빼앗을 수 있을지 다시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키야마 집안에서 하야토가 우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자 하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이후로부터는 발걸음을 끊었다. 하지만 직접 가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으로는 빼앗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때로 앞길을 지나가면서 하스와 동거하는 공상을 했다. 아케바에 있는 소센지라는 절이다. 하스가 고스케의 무덤에서 손을 모으고 있자니 하야토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스, 나도 성묘를 하러 온 거야. 라고 말하며 하야토는 웃었다. 그러자 하스는 그러십니까? 라고만 말한 채 하녀를 데리고 돌아가려 했다. 저 아주 냉담해졌구만. 남의 아내가 되더니. 옛일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야 있나?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아,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내가 아니잖아. 아니요. 세상을 떠났어도 저의 남편은 아키야마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나와 약혼한 상태였던 것이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변해버렸구만. 당신도 변하셨어요. 그랬겠지. 자, 어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편의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남편을 죽인 원수를 갚겠다고? 남편을 누가 죽인지는 알고 있어? 그러는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한 하스는 하야토를 믿음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 틀림없이 하스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야토는 생각했다. 난 알고 있지. 정말로요? 가르쳐 주세요. 라며 고개를 살짝 내밀고 얼굴빛을 바꾸어 가만히 얼굴을 바라보는 눈을 보자 하야토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가르쳐줘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하녀를 잠시 다른 곳으로 보내.
네, 잘 알겠어요. 너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어. 자, 어서. 이럴 때는 예전의 하스로구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자, 누굽니까? 누가 제 남편을 죽였죠? 말해주면 뭘 줄 텐가? 뭐든 원하는 대로. 그럼 아내가 되어줄 수 있나? 나의 아내 말이야. 그런 농담은 나중에 하시고 어서. 아니, 그걸 약속해 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거야. 누가 죽였는지 모르시는 거죠? 못 믿겠다면, 뭐 당신이 그렇게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지 뭐. 혹시 당신이 죽이신 건가요? 나? 내가 죽였느냐고? 그럴지도 모르지. 하스, 난 정말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증거를 잡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죽은 네 남편을 위해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 종종 하스를 불러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응? 조금만. 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하스가 슬픔에서 점점 벗어나서 예전처럼 아름다워지자 더는 얌전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하스가 의지하는 하야토는 의지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자 농담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하야토가 그렇게 되자 예전의 그리운 모습으로 돌아온 하스는 마음을 열어서 꽤나 허물없이 친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야토의 고통은 2배, 3배로 더욱더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하야토는 상당히 취해 있었다. 전에도 한두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하스는 그날에도 내 남편을 죽인 건 당신이었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당신 맞죠? 라고 참으로 태연하게 짝이 없게 상대가 바둑 상대라도 되는 듯이 가볍게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은 예전에 혼약 관계에 있었을 때처럼 친해져 있었다. 거기에 때로 모험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던 하야토의 취기는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었다. 그래, 내가 죽였다고 치자. 내가 했다고 해도. 그러니 하다못해 내 잔 한 잔이라도 좀 받지 않겠어? 라며 하야토는 술잔을 내밀었다. 그러나 하스는 평소처럼 술만은 마시지 않겠어요. 라고 피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한 하급 관리가 포졸 2명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하야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같이 가달라며 현관에 서 있었다. 하야토는 문득 고스케에 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밀한 듯 하면서도 마지막 한 걸음 앞에까지 가면 결코 받아주지 않았던 하스, 그리고 어젯밤의 이야기. 이 경찰 하급 관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만약 고스케와의 일이 발각된 것이라면 당연히 도망쳐야 할 것이다. 혹시 다른 일이라면 그래도 도망친 다음 상황을 살피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하야토는 칼을 챙겨가지고 나오겠네 라고 말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포졸 가운데 한 명이 곧장 뒷문 쪽으로 살금살금 갔다. 하야토는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커다란 목소리로 저 볼일을 보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게 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창으로 밖을 살펴보니까 생각했던 대로 뒷담 바깥에도 있는 듯이 집 안팎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창틀을 떼어내고 옆집과의 사이에 놓인 울타리에 터진 곳을 넘어서 재빨리 빠져나가 버렸다. 포졸이 들어와서 수색을 해보니까 칼집도 손잡이도 없는 칼이 벽장 속에서 나왔다.
사용한 흔적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10중 8구까지는 그것으로 베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즉, 고스케를 죽일 때 사용했던 칼일 것이다. 게다가 하야토가 도망을 쳐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거는 충분했다. 하야토가 자기 집에서 도망을 나와 의지에서 찾아간 곳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집에서는 전부 문전박대를 당했다. 하루 이틀 묵을 만한 집은 전부 가난했다. 사범을 시켜줄 만한 곳은 위험해서 다가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지금의 신분인 하타모토와는 달리 어떤 부업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물론 신분을 감추고 서민 행세를 할 수도 없었다. 사스마 사람들이 무례한 론인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소문만으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밖을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기도 했다. 여행길에 오르자니 돈이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는 에도에서 한 발짝도 나설 수가 없었다. 어차피 난 한 사람을 죽인 몸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러자 살인도 그렇게까지는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 사람을 베해서 자신의 솜씨를 확인하고 나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사로서는 강렬한 유혹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고스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서민들이 저주스러웠다. 그러나 에도의 외곽에서조차 그렇게 쉽게 칼을 쓸 수는 없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무 한 그루에서조차 두려움이 느껴졌다. 노인, 아이, 여자,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고 나면 깊은 밤에 그렇게 돈이 있을 법한 서민이 매일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흘 동안 센주의 제방에 나가 있다가 사흘째 되던 날 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칼을 뽑음과 동시에 목을 베고 날쌔게 몸을 비켜 튀는 피를 피한 뒤 차분하게 차분하게 라고 생각하며 품속을 뒤져 지갑을 빼앗았다. 고스케를 살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목이 마르고 머릿속이 찡하고 울렸다. 은신처에 지저분한 2층으로 돌아와 지갑을 열어보니까 동전 외에 은화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하야토는 어째서 자신만 이렇게 불행한 것인지 걷잡을 수 없이 세상 모든 것에 우러가 치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주했고 온 세상이 참으로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니온주스미 제방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무코지마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지나지 않았다. 카메도에서는 하야토의 모습을 보자마자 골목으로 빠져나간 자가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가마꾼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어서 가마채를 휘두르며 커다란 소리를 질러댔기에 하야토가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누굴 죽여 무엇을 훔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하야토는 하스에 대해서도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폭력을 써서라도 뜻을 이루어 둘이서 달아나거나 둘이서 죽거나 될 대로 되라지 뭐. 이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려나? 아니야. 그래, 불을 질러버리자.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생각. 불을 지르는 건 하스를 끌어내고 난 뒤야. 그래, 편지다. 편지를 쓰자. 결국 하야토는 하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스, 틀림없이 고스케를 죽인 건 바로 나야. 어차피 관리들한테 잡힐 바에는 너의 손에 죽고 싶다. 라고 쓰면서 소센지 앞에 소울숲으로 와달라. 단 사람들은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와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적었다. 시각은 초저녁. 이렇게 해서 심부름꾼을 보낸 뒤 알몸에다가 겹옷 하나를 걸치고 대검을 전당 잡혀 한텐을 구해 입고 짧은 검 하나에
삼으로 만든 조리. 머리를 풀어서 서민이나 협객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그런 차림으로 술집으로 들어갔다. 거물 전당 잡혀서 얼마간의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는 오랜만에 술맛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텐과 머리 모양, 삼으로 만든 조리로는 타케바야시 하야토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변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던 것이다. 술집에 들어가자 하야토라고 옆에서 들어온 테다이가 외침과 동시에 지태가 번뜩였다. 하야토는 몸을 피함과 동시에 식탁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접시를 차서 흩뜨러뜨린 뒤 뒷뜰 쪽으로 달아났다. 뒤따라오는 자에게 칼을 한번 휘둘러 그가 엉덩방아를 찢자 뒷문을 통해서 지저분한 골목을 있는 힘껏 달려나갔다. 하수에게 오늘 초저녁에 소센지 앞에서 보자는 표현지도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센지 앞에 가지 않는다면 하스는 속았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표현지를 보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하스와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뭐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을 거고. 나쁘다고 해봐야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겠어. 난 하스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하스가 나의 참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 이런 세상에 그 이상의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하야토는 대담하기 짝이 없었다. 약속 장소인 소울숲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5, 60개의 깨진 돌이 있는 곳 사이에 가만히 몸을 숨기고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논 쪽에서 조금씩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자 가끔씩 얼굴을 내밀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센지 앞길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소울숲을 나선 곳에 있는 농가에서 농부가 2사람, 소울숲 속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소울숲 앞에서 가마가 멈췄다. 하스다. 하스가 왔다. 하야토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하스는 이쪽이 보이지 않는 듯 천천히 숲속으로 들어왔다. 하야토는 깨진 돌 사이에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변장에 서둘렀던 하야토는 깨진 돌이 자신의 몸을 숨겨줌과 동시에 적까지도 감춰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보다 변장술에 훨씬 더 능한 포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농민들과 하스가 하야토를 중심으로 다가왔다. 하스는 짧은 칼을 하나 차고 있었다. 하스가 저항을 하면 그녀를 베어서라도 쌓인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하스의 얼굴을 직접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갑자기 어떻게든 하스를 속여서 달아났으면 했다. 그래서 하스에게 저쪽으로 하면서 농민들과 멀어지려 했다. 하스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 가마꾼 2사람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하야토는 쫓기는 자의 직감으로 곧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스, 비겁하게 이게 무슨... 하며 달리기 시작한 순간 농민의 손에서 납이 달린 포승줄이 살아있는 물체처럼 허공을 달려와 다리에 휘감겼다. 끊으려고 하면 갑자기 느슨해져서 끊을 수가 없었다. 반대로 달리려고 하면 갑자기 팽팽해져서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그 다음 순간 가마꾼이 가마채 대신에 육모 방망이를 들고 다가왔다. 육모 방망이로 칼을 쳐서 떨어뜨리기 위함이다. 하야토는 신칸유의 비수를 전부 체득하고 있었지만
하야토의 실력을 아는 관리들에게 실수는 없었다. 하야토가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소울 숲속은 이미 사람의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저, 하스, 하스, 어디 있는 거야? 하스! 라고 외쳤지만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하야토는 돌아서려 한 순간 밀려 넘어질 듯이 떠밀렸다. 넘어지면서 하스, 하스! 하고 다시 외쳤다. 하스, 할 말이 있어. 잠깐 나와봐. 나 지금 묶여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잠시 뒤 시끄러워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왔다. 하야토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다시 한번 얼굴을 볼 때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았지만 오랏줄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다. 소울 숲속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하스, 두고 봐. 탁쳐. 라는 목소리 외에 요시와라의 북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